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 운송 자격 시험 11회 안전 운행 편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루는 문제는 한 10문제 정도이지만 실제적으로 한 30문제 정도를 추격하는 정도의 그 농도가 짙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사화물 표준약관 1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뭐냐면 이사물 자체가 결함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소모가 되어버렸다. 이사물의 성질에 의해서 그 성질이 발화 폭발물 또는 물 걸어진 거, 곰팡이 나는 거, 부패 변색, 그 성질에 의해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운송인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해서 운송이 금지되었거나 몰수되었거나 압류되었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인도라는 어떤 그 법의 명령이 있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그대로 운송할 수가 없겠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서 운송을 못했거나 또는 어떤 물건이 손상되었거나 이런 것일 때는 사업자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배상 책임이 없다. 그런데 1호 내지 3호의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1, 2, 3 이거는. 그러나 천재지변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왜? 누구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천재지변이 일어난 사실을. 그러나 이 사물의 결점, 자연적 소모, 이 사물이 발화, 폭발, 뭐 이런 거, 그 성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금지 품목이나 이런 거 몰수당했다. 이런 것들은 운송인이, 즉 사업자가 입증해라. 그러나 천재지변 등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사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 멸실, 훼손, 연착이 발생했는데 사업자, 운송인이 책임이 면제된다. 이중 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아까 봤죠? 세 가지는 입증하되 한 가지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입증 안 해도 되는 거 그랬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이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머지 세 개는요. 책임은 면하지만 입증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이 사물이 결함으로 인해서 또는 자연적으로 그동안에 휘발되어 그랬다, 없어져 그랬다. 또 이 사물이 발화했다, 폭발했다, 물그러진 곰팡이 발생했다, 부패 변색, 공권력 발동에 의해서 몰수됐다. 이런 것들은 그 입증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입증해서 책임을 면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는 입증할 필요는 없다. 다음 15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입니다. 예, 그 지체됐어요. 이 사물이 인수가 지체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뭐그 이삿짐 차는 지금 이제 벌써 일 끝내고 돌아야 할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 못하고. 이럴 경우에 고객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겠느냐. 자, 지체 시간 수, 시간 수입니다. 1시간 그러면 계약금의 2분의 1을 곱한 것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손해배상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 못하고 그 시간 동안은 놀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고객이 손해배상을 하되 지체 시간 수 곱하기 계약금 곱하기 2분의 1. 그런데 계약금은 배액을 한도로 한다. 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약금 10만 원 걸었으면 20만 원까지 차면 끝이라는 거죠. 위약금, 지연된 손해가. 그 다음에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이 사물의 인수가 약정일 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을 지체했을 경우에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아예 그냥 계약 해지하겠다. 예, 그러고서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서 문제로 들어갑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 고객은 얼마의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봤죠? 지체 시간수 곱하기 계약금. 그리고 계약금의 몇 분의 1이라고요? 네, 2분의 1.
지체시간수 곱하기 계약금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한 지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손해배상으로요. 누가요? 고객이 사업자에게. 네, 지체시간수 곱하기 계약금 2분의 1. 이 고객이 물어줘야 하는 손해배상액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사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이 사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멸실,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누가요? 고객이. 이 사물을 다 했는데 보니까 도자기도 깨졌고 막 뭐가 깨졌다. 그런데 한 6개월 후에 이삿짐센터에게 얘기해서 도자기값 물어내시가 안 된다는 거죠. 30일 이내에 이 사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것이 깨졌다 또는 없어졌다 훼손됐다 이런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에 이 사물의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의 배상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거 소멸시효죠. 물론 이게 법에서 법정에 가가지고 정했다라면 법정 소멸시효는 10년까지 가죠.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1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사업자가 숨기고 이걸 안 알려줬을 경우 도자기 500만 원짜리 깨졌는데 깨진 거 알면서 숨기고 뭐 잘 싸서 줬다. 이런 경우에는 5년간 전속한다. 소멸시효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이 이 사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라고 아까 그랬습니까? 네, 30일 이내에 그것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는 거예요. 며칠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는가? 30일. 인도받은 날로부터입니다. 이 사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없어졌다 또는 훼손됐다 이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물을 권리는 소멸한다. 다음입니다. 운상물의 수탁 거절인데요. 어떠한 경우에 택배회사가 당신의 그 위탁물은 받지 않겠다, 택배물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느냐? 적합한 포장이 안 돼 있다.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한 것과 다르다. 할 수 없겠죠. 1포장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다. 너무 고가여서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인도 예정일 날까지 운송이 아무래도 그 당신이 말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물건 운송 못 하겠다. 화약류나 인화물질이 있다. 밀수품이다. 현금, 카드, 어음수표, 유가증 같은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이다. 현금 뭐 봉투에 넣어갖고 얼마 전해주시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현금화 가능한 것은 택배 안 됩니다. 재생 불가능하고 뭐 계약서 같은 거 중요한 거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물, 동물 사체의 경우도 안 됩니다. 우리 개 한 마리 키우니까 이거 택배로 보낸다. 이거 안 되죠. 선량한 사회 풍속이 위반되는 경우 안 되고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뭐 이건 당연하겠죠. 지진 났는데 물건 운송해달라 뭐 안 되겠죠.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택배 표준 약관의 규정 중 운송물을 수탁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했다.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안 돼 있다.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1포장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100만 원이니까 이게 틀렸네요.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이런 것들인 경우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어요. 300만 원 초과하면 택배 물품을 거절할 수 있다. 다음입니다. 운송물의 인도일. 자, 운송장에 예정일에 기재가 있으면 며칠 날까지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기재된 날까지 보내주면 됩니다. 내가 그 기재된 날까지 보낼 수 없다면 택배회사가 받지 않으면 돼요. 당신이 기재한 날까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면 되겠죠. 자,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 말도 없다. 그러면 일반 지역은 2일,
도서 상간벽지는 3일입니다. 일반 지역은 2일, 도서 상간벽지는 3일. 우리나라에서 택배회사가 배달해야 되는 날짜죠.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반 지역은 며칠 이내에 운송물을 인도해야 합니까? 며칠 이내라고요? 일반 지역은 2일, 도서 상간벽지는 3일. 네, 일반 지역은 2일입니다. 자, 도로교통 체계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도로교통 체계에서 맨 먼저 사람이죠. 두 번째는 도로가 있죠. 그 위에 차량이 다니죠. 이 세 가지가 도로교통 요소, 체계의 세 구성 요소입니다. 사람에는 운전자도 있고 보행자도 있습니다. 도로 시설에는 땅 그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을 도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끌고 가는 차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 도로, 차량 이 세 가지가 도로교통 체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자, 사람과 관계되는 것들은 인적 요소이죠. 도로와 관계되는 것은 도로 요인이죠. 차량과 관계되는 것은 차량 요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엉켜서 대부분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적 요인, 도로 요인, 차량 요인. 그 다음에 교통사고의 4대 요인이라고 해서 이거에 하나를 더한 것이 있어요. 인적 요인, 도로 요인, 차량 요인 외에 환경 요인. 왜냐하면 내 차 하나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차들이 다니면서 교통 환경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 길 자체는 복잡복잡한 거리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엄청 많이 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교통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 환경도 있어요. 또는 구조 환경도 있고 자연 환경도 있어요. 일기가 오늘 뭐 일기가 눈비가 왔다든가. 그래서 인적 요인, 도로 요인, 차량 요인, 환경 요인까지 하면 4대 요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갑니다. 교통사고의 인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험의 인지와 판단, 운전자의 심리적 상태, 보행자 및 교통량 등의 교통 상황, 운전 태도, 대강 감은 오시죠? 자, 인적 요소, 그 사람 됨됨이라든가 그 사람의 지각 능력이라든가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인적 요소예요. 근데 보행자, 이게 사람은 사람인데 인적 요소로서의 지금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통량, 교통 상황, 이건 뭐예요? 환경적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예. 내가 운전하고 갈 때에 교통사고 날 때 그 주변의 환경이 어땠냐는 거예요. 일기는 어땠으며 교통량은 복잡했느냐, 예. 또 막 몇 대의 차량이 질주하듯이 지들이 막 경쟁하면서 앞지르기를 하고 있었느냐, 이러한 다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위험의 인지와 판단, 개인적인 것이죠. 사람의 운전자 심리적 상태, 운전 태도. 이건 인적 요소고, 요거는 주변 환경적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행자 및 교통량 및 교통 상황은 뭐라고요? 환경 요인이다. 위험 인지와 판단, 운전자의 심리적 상태, 운전 태도. 요거는 인적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7번입니다. 교통사고의 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통사고 요인에는 인적 요인, 도로 요인, 차량 요인, 환경 요인 등이 있다. 네, 맞죠? 교통사고는 대부분 둘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 맞겠죠? 그날 인적 요인에서의 그 운전자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데 그것만 가지고 날까요? 뭐 도로 요인도 도로가 미끄럽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차까지 말을 안 들었는데 또 옆에 다니는 차까지 뭐 불안하게 했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교통사고가 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둘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 맞죠? 차량의 교통량, 보행자, 교통량 등은 그러니까 보행자가 얼마나 다니느냐, 차량이 얼마나 막 북적거리느냐, 이런 것은 도로 요인에 해당한다. 이게 도로 요인일까요?
물론 도로의 노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교통량, 보행자 교통량 이거는 예, 환경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운전자의 적성과 자질은 인적 요인에 해당된다. 맞죠? 그렇다면 차량의 교통량, 보행자 교통량은 도로 요인은 아닌 것 같죠? 자, 차량의 교통량, 그 다음에 보행자 교통량 등은 환경 요인이라는 거예요. 도로 요인은 뭐냐면 도로의 노면이 어떻냐, 차선은 몇 차선이냐, 노폭은 뭐 어느 정도 되냐, 구배진 곳이냐, 이런 것과 안전시설, 신호기나 노면 표시 등 이런 것들은 다 제대로 갖춰져 있었느냐, 아니면 신호등이 고장나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다 사고가 났냐, 이런 것들은 도로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노면 플러스 신호기 이런 것은 도로 요인인데 그날 차가 얼마나 다녔냐, 사람은 얼마나 북적거리냐 이런 것은 도로 요인이 아니라 환경 요인이다. 그래서 이걸 도로 요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 차량의 교통량, 보행자의 교통량은 뭐라? 환경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전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지, 판단, 조작 중 판단에 속한다. 자, 인지라는 것은 시각을 통해서 대부분 들어오죠. 어떤 것을 인지해요. 그리고 판단하죠. 어떤 것이 있을 때가 좌측으로 피할지 오른쪽으로 피할지 거기에 따라 조작을 하게 되겠죠. 핸들을 우로 꺾든 좌로 꺾든. 예, 어떻게 운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인지한 다음에 어떻게 하지? 좌로 피할까? 우로 피할까? 뭡니까? 판단이죠. 그거에 따라서 바로 이제 뭐가 일어나겠어요? 조작이 일어나겠죠. 핸들을 우로 꺾든 좌로 꺾든. 자, 그러므로 판단에 속한다. 어떻게 운전을 결정하는 것 맞죠? 운전자가 운전하는 과정은 인지와 판단과 조작의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운행하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면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인지가 있겠어요. 뭐 거의 매 순간마다 인지해야죠. 앞에 사람은 지나가는지 앞차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예? 예, 눈비 오는데 앞차는 잘 보이는지 옆에 사람 차 끼어들지는 않는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시각을 통해서 보는 인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멈출 건지 아니면 좌로 비켜서 통과해야 될 건지 거기에 따라 조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지 판단 조작의 과정을 수없이 계속하면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운전자 요인에 의한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조작 미숙이다. 조작 미숙으로 일어난다. 근데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맞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초보 운전이 다 사고 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사고는 인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의무 태만이라는 것이 다 인지 부족에서 오는 거잖아요. 응? 예, 마땅히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태만히 해서 인지를 못한 거죠. 예, 인지 부지, 인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가장 많다. 그러므로 조작 미숙이다. 이건 틀린 겁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인적 요인은 차량 요인, 도로 환경 요인 등 다른 요인에 비해서 변화시키거나 수정하기가 아주 어렵다. 왜? 사람이니까. 원래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몇 개월이 멀도 않고 사고 내요. 그러면 이제는 좋은 차를 뽑았으니까 사고 안 날까요? 이제는 도로 환경이 맨날 사고 나는 도로가 이제 그뭐 아스팔트 제대로 깔아가지고 차폭 넓혔다고 안 날까요? 이런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도로 환경 같은 거 차선 좀 더 만들어주고 뭐 차폭 넓히고 차도 좋은 차로 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인적 요인인 사람은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인적 요인은 차량 요인이나 도로 환경 등 다른 요인에 비해서 변화시키거나 수정하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 바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는 인지과정, 판단과정, 조작과정의 순이다. 그러니까 인지 못해갖고 일어나는 게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 잘못해갖고 일어나는 게 많고 그 다음이 조작과정이에요. 운전기술으로. 이건 지금 다른 문제인데 이렇게 있네요. 다음은 운전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설명에 틀린 것은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인지, 판단, 조작 중 판단에 속한다. 맞죠? 조금 전에 다뤘나요? 예. 자, 운전자 요인의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조작 미숙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작 미숙이 아니라 가장 많은 건 인지 과정. 그 다음에 판단 잘못이었어. 예.
마지막으로 조작과정.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다음은 시각 및 시력에 대한 내용이라 틀린 것은 속도가 빨라지면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의 범위가 좁아지고 전방 주시점이 멀어진다. 이 문제가 지금 푼다면은 대여섯 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문제예요.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자동차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시력이 저하됩니다. 맞습니다. 시야의 범위도 좁아집니다. 전방 주시점은 멀어집니다.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사고가 많이 나죠. 오히려 속도를 막 150km 막 이렇게 놓으면은 주시점이 멀어지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건 잘 보인다고요. 근데 가까운 데 있는 게 안 보여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멀리 있는 거 저 먼 산 잘 보여서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앞에 있는 걸 잘 보여야지. 근데 이 속도가 빨라지면 먼 산은 잘 보이는데 앞에 있는 게 흐리고 물체가 정확하지 않아요. 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자, 속도가 빨라지면 시력은 저하됩니다. 시야는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전방 수점은 멀어지는데 먼 산은 잘 보이는데 전방 수점이 멀어진다는 건 뭐예요? 먼 산은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 큰 거리 것이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고. 2번입니다. 운전자는 운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뭐를 통해서요? 보는 걸 통해서 얻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시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 운전자는 신호기 식별을 위해서 붉은색, 녹색, 노란색의 색재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호기 색깔이기 때문에요. 붉은색, 녹색, 노란색. 여기다가 어떤 문제들은 파란색 그래가지고 식별하지 않아도 되는 색? 뭐 이런 식으로 내요. 파란색. 녹색 구별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란색 나오면 미안하지만 뭐 거기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다. 붉은색, 녹색, 노란색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왜? 교통, 신호, 색깔이기 때문에요. 4번입니다. 제1종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력은 두 눈 동시에 뜨고진 시력, 양쪽 가관의 시력 0.5 이상이어야 한다? 아니요. 두 눈 뜨고진 시력은 몇입니까? 0.8. 한쪽 눈 감고 한쪽 눈, 한쪽 눈 감고 한쪽 눈 0.5. 그래서 틀린 것은요. 4번 되겠죠. 다시 한번 봅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시력은 저하되고 시야의 범위는 좁아지고 먼 상, 전방 주시점은 멀어지지만 가까운 데 있는 건 잘 안 보인다. 운전자는 운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서 얻는다. 운전자는 신호기 식별을 할 수 있는 붉은색, 녹색, 노란색의 색재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제1종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력은 두 눈 동시에 뜨고진 시력 얼마요? 0.8 이상. 각각의 눈 가리고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건 0.5 이상이라 해야 된다. 넘어갑니다. 다음은 시각 및 시력에 대한 내용이다. 이게 했겠죠, 지금. 운전면허 취득, 두 눈 동시에 뜨고 0.8, 양쪽 눈 각각 0.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움직이는 물체 또는 움직이면서 다른 자동차나 사람 등의 물체를 보는 시력을 동체 시력이라 한다. 맞죠?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것 또는 내가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물체나 또 이런 걸 보는 것을 동체 시력이라고 한다.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운전 시간이 장시간으로 갈수록 동체 시력은 떨어진다. 맞습니다.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깜빡깜빡하면 잘 안 보이죠, 이거. 그래서 이거 이제 버스 운전 기사 들어가기 전에 이 뭐 또 한번 적성 검사 같은 거 받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이거 점수 잘 안 나오죠. 연령이 높을수록 빨리 움직이는 물체가 이 지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고령으로 갈수록 운전 시간이 길어서 피곤할수록 장시간으로 갈수록 뭐가 떨어져요? 움직이는 물체를 식별하는 동체 시력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빠를수록 높을수록 장시간으로 길어질수록 동체 시력은 이게 높을수록 얘는 떨어진다. 이동 속도 빠를수록 연령 높을수록 운전 시간이 장시간으로 가서 피곤할수록 동체 시력은 떨어진다. 자, 정지 시력이 1.2인 사람이 아주 밝은 눈이죠. 50km로 운전하면서 시속 50km입니다.
고정된 대상물을 볼 때 시력은 0.7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내가 움직이죠. 예. 그러면 이 동체 시력이 0.7 이하로 줄어드는데 시속 90km로 달리면 시력이 얼마로 떨어져? 0.5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속력이 올라갈수록 동체 시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속도에 따른 시야는 속도가 높아질수록 주시점은 멀어지나. 맞죠? 먼 산은 잘 보이죠? 가까운 물체는 오히려 잘 보인다? 뭐가 틀렸어요? 이 부분이 틀렸죠? 예, 먼 산은 잘 보이는데 바로 앞에 정말 주의해야 될 가까운 물체는 그렇게 선명하지 않다. 이것이 과속이 불러오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다시 확인합니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주시점은 멀어지고, 주시점 멀어진다는 건 먼 산 같은 건 잘 보인다. 가까운 물체는 흐려진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